매달 10일 간격으로 진행되는 유튜브 무료 특강 아래 링크에서 신청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IM증권 서울금융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창환 영업이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코스피가 신고가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 이유가 뭔가요? 지난번에 왔을 때 말씀드렸던 거는 대주 양도세 이슈 문제가 해결되면 아마 그 대기 자금이 워낙 많기 때문에 시장 곧바로 올라갈 거다. 그 전까지는 좀 쉬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건데요. 일단 그 21년도 7월 6일 신고가가 3,305.21. 3,300이었죠. 이걸 이제 9월 18일에 6개월 만에 뚫었다가 지금 다시 또 재차 경신하는 이런 모습들은 지수로는 삼성전심이 제일 컸다고 좀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코스닥도 같이 이제 뭐 사상천권 아니지만 신고가 랠리 펼쳐지는 거는 오늘 알테오젠 효과가 제일 컸죠. 그리고 펩토론을 비롯한 뭐 3,000년 지하 이런 시가총액 상위 바이오 종목들이 큰 힘을 발휘했던 것이고, 삼성전자 올라간 거에 비해서 지수가 더 많이 못 간 거는 조방원 쪽에 그전 주도주가 이제 조정을 받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외국인들이 9월 1일부터 오늘 9월 22일까지 코스피에서만 7조 3,060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기관이 2조 5천억 정도 매수하고 외국인들이 7조 3천억의 순매수를 했다는 거고요. 그게 이제 그만큼 힘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보험성 금리 인하에 대한 힘을 좀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면서 9월 달에 그 9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이제 25p 인하를 했는데, 그만큼 이제 그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하다. 지금 미국 시장도 유동성이 뭐 사상 최대치를 갈 정도로 엄청나게 유동성이 풍부하고, 국내 증시도 대기 자금이 많잖아요. 고객 예탁금도 지금 73조 정도 되죠. 얼마 전에 74조로 넘어가기도 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연준 성명서에는 2번 정도 그 인하 그 전망이었다가 시장 예상은 3번이었는데 3번에 맞춰서 점도표가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이제 이번 인하가 이제 시작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제월 8월 의장도 이렇게 언급을 한 바가 있어서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상태인데, 사실 이렇게 되면은 인플레이션에도 우려도 있기 때문에 단기 금리는 내려가긴 하는데 장기 금리가 좀 올라가는 그런 부작용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여전히 금리가 추가적으로 인하될 거에 지금 베팅하고 있고, 그리고 코스피가 역사적 신고가 갱신을 하게 되면은 이전의 사례가 최소 4개월에서 33주간 그 보통 코스피가 갱신한 이후로 상승가 계속 33주 정도 이어졌다. 이런 평균이거든요. 평균. 장기가로는 28개월까지도 연결이 됐었어요. 짧게는 4개월. 그래서 평균 수익률이 26.2%에 달았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고가 돌파에 더 간다라고 본 거예요. 돈이 더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형태고, 이래서 주요 증권사들이 코스피 연말 상단을 다 높인 상태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고객 예탁금 73조, 4조 이렇게 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따질 필요가 있는 게, 이게 3년 8개월 말에 최고치거든요. 이게 돈이 그만큼 많은데요. 신용융자가 늘어나는 거는 주가가 올라가니까 당연히 늘어나는데, 신용융가가 고객 예탁금 대비 신용융자 잔고가 몇 퍼센트 있는지를 보면은 여전히 한 32% 전후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35%를 넘어가면 경계를 하고 40%에 가까이 가거나 거기를 도달하게 되면은 대부분 현금화 해야 돼. 그 완전 고점이거든요. 2021년도 고점일 때가 신용 잔고 융자 비율이 40%에 달했습니다. 40% 넘었었어요. 완전 고점이었죠. 그만큼 그렇게 되면은 유동성이 이제 부족하다는 상태에서 고점이 신호가 명확한 건데, 대략 35%부터는 조심을 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여전히 낮은 상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정책적으로는 우호적으로 그 대주주 양도세 기준 50억 유지하는 게 되게 컸죠. 그리고 지금 자사주 소각이라 의무라든가 배당 소득세 개편 등의 지금 정부 정책, 경우 지원 정책들이 지금 추가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이번 사인을 정확히 줬습니다. 우리가 주식시장에다가 머니 무브를 시키겠다라는 사인을 줬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뭐 이소영 의원이라든가 의원들 동참하고 대통령도 ETF 투자했고, 그러니까 명확한 그 시장에 대한 사인을 줬다. 그러면 이제 그 투자자들은 일단은 돈을 베팅하고 봐야 되는 거죠. 지금은 이제 인플레이션을 해치할 수 있는 수단은 뭐든지 다 지금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현금 갖고 있는 것보다는 좀 투자를 더 해야 된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산업별로도 반도체 업황, 모건 스탠리가 반도체 이번 겨울은 따뜻한 겨울이라고 말할 정도로 흉킴이 돌아섰어요. 반도체 겨울이라고 했던 흉킴마저도 AI 반도체 슈퍼사이클, 빅사이클에서 슈퍼사이클이랍니다. 슈퍼사이클이라고 얘기를 하고,
삼성전자가 그 디램 30%, 낸드 10% 가격 인상할 거다. 또 마이크론도 좀 가격 인상 통보를 했다라고 하니까 기존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사이클에 요게 AI, HBM 슈퍼 사이클까지 겹치다 보니까 일부 증권사에서 내년 삼성전자 영업이 50조 전망도 나왔습니다. 그럼 하이닉스 얼마 번다는 얘기인가 뭐 이럴 때문에 그래서 마이크론이 퍼 28배라고 하면 하이닉스 퍼로 잡아주면 8배밖에 안 되거든요. 그 밸류를 퍼로 계산하지 않으니까 그 밸류 이제 PBR로는 상단에 있다 뭐 이런 거고 삼성전자도 지금 얼추 밸류 자체는 상대였는데 저희 IM증권 송명석 그 위원이 지금 HBM3 12단 같은 경우는 아직 퀄 받은 상태는 아니다고 확인을 해줬고요. 그 루머가 있었는데 다만 퀄 테스트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퀄 테스트를 통과하더라도 물량은 얼마 안 될 거다. 하지만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조선 방산 이런 쪽도 지금 최근에 좀 주춤하지만 크게 빠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 마스가 프로젝트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관세 협상이 마무리돼야 되는데 그게 아직 안 되다 보니까 조선적으로 치고 있고 방산도 그 24년도 올해까지 2년 연속 랠리 나오다가 약간 밸류에이션 부담으로 차익 매물 나왔지만은 개별로는 또 단기 급등도 나오고 그러거든요. 현대로템, 뭐 항공우주도 지난주에 단기 급등도 나왔었는데 이런 이제 반도체 업황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반도체가 주도적인 장세고요. 그리고 오늘 알테오젠 그 호재를 비롯해서 바이오 쪽도 오늘 D&D 파마트 같은 경우가 이제 메세라가 화이자에 인수된다는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상한가도 한 것처럼 바이오 쪽도 움직임이 좋고 삼천전제약도 내일 모레 전인숙 대표 증여세 계산 마무리되는 날이거든요. 내일까지 그 산정하고선 그거 가지고선 이입살 부터는 그 가격이 정해지는데 지금 나름의 호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일리아 국내 품호가 나왔어요. 9월 22일자로. 그리고 오늘 그 일부 그 뉴스에서도 그 삼천전제약의 그 세 가지 모멘텀에 대해서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그리고 에스페스 플랫폼 그리고 그 당뇨 비만 치료제 제네릭 부분에 대해서 이 세 가지 모멘텀에 대해서 이제 다루는 기사가 나와서 오늘 지금 급등세가 나타났고요. 지금 시간에서도 추가 나와서 한 16% 정도 급등세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오 쪽도 그 지금 주도 섹터 중에 하나인데 거기서 그 기업별로 호재가 막 나오고 있다. 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펩트론 같은 경우도 오늘 좀 밀리다가 30만 원 회복해서 한 3% 정도 올라왔는데 이거는 올해 연말까지가 정해져 있어요. 그 일라일릴리와의 본계약이 올해 연말까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한이 딱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 전까지는 이제 그게 되게 분수령이고 이거 안 나오면 서로 피곤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피곤해져서 그래서 반드시 나와야 되는 계약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고 뭐 올릭스 같은 경우도 흐름이 좋은데 일단 자금 조달을 했잖아요. 그 자금 조달 리스크가 있던 회사가 자금 조달에 성공을 해서 펀딩에 성공했고 엄민영 의원이 이건 뭐 그 일부 홍콜에서 뭐 시총 3조 불렀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더 하는 것도 있는데 그거 뭐 제가 뭐 직접 들은 건 아니어서 뭐 이도 쪽에서 그런 루머가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바이오 종목들 선별 잘 하시면 다른 그 반도체가 없어도 그 성과가 잘 있을 것이고 지금 반도체가 없으면 아주 소외되는 장이지만 바이오에서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수익률이 만회되는 그 따라가는 분들도 있다. 그런 장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상법 몇 개만 조치하면 불합리 개선, 증시 불확실성을 개선하는 발언으로 증시가 크게 움직였는데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주 9월 18일에 이재명 대통령이 그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들과 오찬 간담회를 했어요. 그때 얘기했던 거고요. 뭐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란 말을 국장 복귀는 뭐 지능순 이걸로 이렇게 바꿔야 한다라고 이제 하면서 그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이제 강한 의지를 밝혔는데 이게 뭐 이 발언 자체가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서 뭐 상법 개정 같은 여러 가지 그 정부 정책적 노력을 할 거다. 그러면서 이제 국내 증시의 구조적인 불합리를 개선하고 그런 것도 개선하고 있음을 좀 강조한 것은 이제 풀이된다라는 이제 보도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주요 내용을 보면은 일단 상법 개정 같은 경우가 이제 이사충실 의무를 기존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 이제 이게 이제 국회 문턱을 일단 넘은 상태고 그 소액 주주들의 권익을 강화하고 기존의 그 기업의 그 지배구조를 투명화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이것도 보완을 잘 해야 돼요. 왜냐면 이제 이걸 너무 강하다 보면은 뭐 MBK라든가 이런 이제 사모펀드한테 그러니까 기업들이 약간 적대적 M&A에 노출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작용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걸 잘 보완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MBK 같은 경우가 홈플러스 사태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수해놓고 사실 그 알맹이를 그 유효 자산을 다 팔아서 현금을 빨리 회수해놓고 그리고 그걸 정상 운영보다도 딴 데 팔던가 아니면은 다 소위 말해서 단물을 다 빼냈으면은 회사를 이제 부도 내버리던가 아니면은 파산시키는다든가 법정관리 이렇게 그렇게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모펀드들이 적재적 M&A 대상이 될 수 있는 이런 폐해를 그러니까 좀 없애야 될 것이고 이번에 롯데카드 사태도 결국 MBK가 잘 문제예요. MBK가 보완에 인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롯데그룹이 아니라
롯데 브랜드를 MBK 인수하는데 롯데 브랜드를 사용하는 건데 보안에 소홀했다는 거죠. 보안 투자를 별로 안 했다는 거죠. 저도 롯데카드 재발급 받았습니다. 재발급 신청했습니다. 하루에 그때 26만 장인가 뭐 재발급 신청 나왔다고 하는데 지금은 그래서 보안에 돈을 쓰지 않는 기업들은 망할 수 있다라도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자사주 소각 의무화, 그래서 자사주 취득 후에 1년 이내에 소각하는 거를 의무화하는데 이거는 이제 기존의 자사주가 경영권 방어로 많이 활용됐었는데 이를 이제 주주 가치를 활용하는 높이는 방안으로 활용되겠지만은 이것도 좀 그 수정이 필요할 거예요. 이것도 무조건 다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예외 규정이 좀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배당소득 개편 같은 경우도 배당소득에 그 소득을 낮추는 방안 논의하고 있는데 25% 정도가 가장 이소영 그 의원 안이 제일 맞지 않나. 정부안보다는 이소영 의원 아니면 좋은 것 같은데 이것도 개편이 된다 했을 때는 그만큼 이제 그 배당 주주 환원율이 높거나 자사주 많이 보유한 기업들이 유리하죠. 그래서 일단 그 지주사라든가 이제 증권주 같은 경우가들이 그래서 매수세가 들어오고 최근에 지난주에 참 한번 올랐습니다. 증권주들이 시세 나오고 지금 다시 쉬는 모습인데 지주사 같은 경우도 그래서 뭐 SK라든가 뭐 LS라든가 롯데지주, 한국금융지주 한국금융지주는 증권사로 보긴 해야 돼요. 왜냐면 한국투자증권이 있으니까 또 미래에셋증권이 자사주가 좀 많은 증권주죠. 키움 같은 경우도 좀 움직이고 있고 근데 대장주는 미래에셋증권이에요. 왜냐면 거래량이 월등히 많습니다. 보면은 신영증권이 자사주가 워낙 많은 회사고 부국증권, 뭐 KB금융, 메리트금융주주, 삼성화재, 뭐 DB손해보험 등 이런 금융주들도 수혜가 되긴 하는데 일단은 우선적으로는 뭐 지주사로 보이셔야겠죠. 그리고 증권주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일단 미래에셋증권을 제 탑픽으로 보시고 같은 증권주를 매매해도 미래에셋증권으로 하시는 게 좀 변동성도 좋고 매매하시는 데 좀 더 수월할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증권사들은 이제 정부 정책 활성화에 따라서 이렇게 지금 거래대금 다시 증가하고 있죠. 그리고 투자심도 개선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식이 올라가면은 자산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거래대금이라도 매매 수수료가 많이 올라가거든요. 금액이 커지니까. 빠질 때는 금액이 줄어드니까 그 스스로가 적게 나오는데 좋을수록 자산도 돈도 많이 들어오고 보통 우리가 수익나게 팔잖아요. 그러니까 거래대금도 자연스럽게 늘어나서 증권주들 3분기 실적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증권주 보시는 분들은 다른 것보다도 미래에셋 증권 탑픽으로 매매하시는 게 해보면 알아요. 왜 미래에셋이라고 얘기하는지를 해보면 아실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좀 급등했던 종목이 반도체인데요. 반도체가 지난주에 엔비디아가 인텔 지분 50억 달러 인수한다는 소식에 미국 증시 및 국내 AI 관련주들이 크게 움직였습니다. 어떤 이슈인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엔비디아가 인텔 살려준 거고요. 이게 이제 논의가 아예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상당히 이제 진행이 됐다가 이제 이번에 결정 나온 것 같은데 아마도 막 트럼프 행정부의 압력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인텔에 50억 달러를 투자해서 지분 4%를 인수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PC라든가 PC와 그 데이터 센터용 칩을 공동 개발하기로 발표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분 인수와 칩 공동 개발 두 가지 사안이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인텔이 급등했죠, 막. 그렇게 반도체 종목이 올라가면은 같은 섹터도 그 일단은 인텔 관련 종목도 급등할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다른 반도체도 같이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이고요. 단순하게 이제 엔비디아가 그 지분 투자를 넘어서 어떤 두 기업 간의 협력적 관계를 추구했다는 거, 거기에 의미가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그 AI와 그 이제 그 가속 컴퓨터 기술이 서로 간에 결합을 한 거죠. 일단은 엔비디아가 AI랑 가속 컴퓨터 기술을 가지고 있고, 인텔은 CPU라든가 x86에 대한 생태가 있으니까 요거를 그걸 같이 해서 공동의 PC를 만들겠다는 거고, 데이터 센서라든가 그 AI PC 그 용도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가 어쨌든 인텔 CPU를 통해서 AI 기반의 어떤 칩을 대규모 어떤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이제 협력이 된다고 하니까 뭐 시너지가 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건 좀 뭐 재료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관련 종목들은 움직였고 그리고 PC라는 게 앞으로는 이제 AI PC가 이제 대세가 될 것인데 두 회사가 공동으로 인텔의 CPU랑 엔비디아의 GPU 칩넷을 결합해가지고 새로운 프로세스를 만드는 거, 통합 프로세스를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CPU랑 GPU를 합쳐지는 그런 프로세스를 만들어내게 되면은 그런 AI 시장을 두 기업이 선점할 수 있는 것도 기대할 수 있다. 그런 이제 해석도 나와 있고 그리고 어쨌든 미국 중심의 반도체 공급망 강화하고자 하는 그런 추진인데 엔비디아 이런 투자로 인해서 일단은 인텔은 기사회생이 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인텔 같은 경우에는 파운드리도 좀 잘 안 되고 지금 기존에 이제 이런 CPU 사업도 조금 약간 하향이고 그래서 엔비디아라는 뭐 어떤 총만마를 만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국내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엔비디아 이슈 말고도 호재가 많습니다. 일단은 업황 자체가 너무 좋아요. 모건 스탠리에서
AI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러니까 따뜻한 겨울이라고 말할 정도로 지금 뷰가 지금 바뀐 상황이고 AI 반도체 수요가 지금 엄청나다는 거예요. 공급보다 지금 수요가 훨씬 많기 때문에 사실 공급 쇼테지는 가격이 일시적으로 급등하지만 수요가 증가하는 꾸준히 올라가거든요. 업황도 상당히 계산됐다는 겁니고요. SK하이닉스가 이제 어쨌든 HBM4도 가장 지금 빠른 상태예요. 그 좀 납품 조만간에 본계약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아마 10월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 디램도 지금 규모가 올해 사상 최고. 내년 이제 삼성전자가 디램 30%, 낸드 10% 가격 인상 통보하고 마이크론도 20%대 가격 통보를 좀 하고 있다고 하니까 디램 사이클 그 레거시 반도체 사이클도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낸드 같은 경우에는 이 SSD 있죠. 왜냐하면 이 SSD가 많이 쓰는 이유가 AI들이 추론할 때 이 SSD를 많이 사용해요. 그 낸드 쪽에서도 쇼테지가 나는 부분은 이 SSD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뭐 USB에 들어가는 그런 SSD가 아니라 가격이 다 올라간다는 거죠. 그 수요가 지금 그만큼 뒷받침을 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일단은 반도체 기업들이 AI 쪽에 HBM 쪽에 실적도 나오지만은 기존의 레거시 반도체 실적이 훨씬 더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전자가 고를 때는 삼성전자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자사주 매입을 하는 상태에서 수급이 붙어주니까 이게 더 급등을 하는 거고 반도체 지금 장이에요. 그러니까 주도주는 현재는 반도체인 상태에서 반도체가 없었으면 수익률을 따라가기는 어렵다. 그나마 바이오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수익률을 그나마 겨우겨우 맞추는 정도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일단 연준이 금리를 하게 되면은 시장에 자금 풀리게 되면은 글로벌 그 유동성 와이어의 증감률이 하게 되면은 그게 반도체 종목들의 밸류에이션이 상향 요인이거든요. 반도체 기업들의 그 밸류에이션 상향 요인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유동성 증감률인데 그게 올라간다는 거죠. 유동성 확대가 되면은 그만큼 반도체 쪽도 마찬가지로 금리 인하 수혜주라는 거죠. 증시 강세에 따라서 일단 강세장이 오게 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그쪽으로 자금이 또 몰리기 때문에 반도체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과열 구간인 걸 하기 때문에 사실 갖고 있다면 매도할까지는 없는데 9월 말까지 삼성전자 주가 잘 안 빠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0월 달에 연휴 끝나고 나서 자사주 매입이 끝나게 됐을 때는 받치는 수급이 좀 빠지기 때문에 좀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매수를 고민하신 분들은 자사주 매입 끝난 이후에 10월 연휴 이후에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8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삼성전자 지금 아직 요거 자사주 매입 끝나기 전까지는 주가 잘 안 빠질 것 같아요.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는데 몇 달째인데 삼성전자 HBM 사업에 대한 뷰를 별로 좋게 보지는 않지만 주가는 안 빠질 거다. 주가는 올라갈 거라고 말씀드리는 게 일단 레거시 반도체 워낙 좋고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글로벌 환경이 반도체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이 올라가고 지금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EPS랑 밸류에이션이 같이 올라가는 구간이란 말이야. EPS 곱하기 밸류에이션 퍼가 주가잖아요. 그 두 개 같이 올라가는 구간이 그 사이클이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같이 올라가는 수급도 좋아. 그리고 HBM3 콜테스트 실제 아직 받지 않았지만 기대감도 높은 상황. 투자 심리도 괜찮고 그거 다 좋은 거죠 현재로서는. 그래서 이제 일단은 반도체 종목들을 사셔야 되는데 뭐 하이닉스가 만약에 삼성전자가 뭐 콜테스트 바꿔 통과 이런 소식도 같이 빠져준다. 그건 너무 좋은 거고 조정 나올 때 좀 사실은 전략을 말씀드리겠고요. 좀 덜 간 종목들을 좀 기다렸다가 조정 나올 때 포트에 한두 개 정도는 담아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와 더불어서 이제 4분기에 투자자들이 좀 주목해야 할 섹터들은 또 어디라고 보실까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좀 도래했기 때문에 일단은 보통 금리 인상기에 안 좋을 만한 섹터들이 당연히 좋겠죠. 보통 그래서 금리 인하 수혜주라고 보면은 뭐 자산으로는 뭐 코인도 있을 수 있고 금도 있을 수 있고 그럴 수 있겠지만 주식은 섹터가 이제 뭐 반도체라든가 아까 반도체가 금리 인하 사이클의 수혜주라고 말씀드렸고 뭐 바이오 헬스케어라든가 이제 뭐 2차 전지 자동차 뭐 이렇게 되겠는데 지금 2차 전지는 나름 업황에 대한 노이즈가 있는 상태니까 그러면은 이런 사이클에서 업황이 좋을 쪽으로 보게 되면은 반도체가 이제 가장 업황이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바이오 종목들도 지금 그만큼 이제 밸류에이션이 올라가는 그러니까 금리가 낮아졌을 땐 투자 환경도 개선되고 그리고 이제 바이오 종목들은 금리에 되게 민감하기 때문에 그래서 상현님 뭐 바이오 헬스케어와 같이 동반 수혜가 된다고 하면은 포트에 반도체와 그리고 특히 이제 바이오 종목들, 바이오 헬스케어 종목들은 포트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2차 전지로만 여전히 올 포트가 구성됐을 때는 지금이라도 줄여서 그러니까 뭐 반도체든 바이오 쪽으로 포트를 그래도 계속 구성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그건 뭐 계속 제가 작년부터 비슷한 의견을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졌을 때 아니면은 예상 정도 유지했을 때 여기 좀 차이가 있을 텐데 어쨌든
이게 금리 인하라는 건 결국엔 유동성이 풍부한 데는 있고 그리고 이 시장 유동성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연준이 스트레스 금리, 그러니까 스트레스 유동성을 좀 푼 것도 있거든요. 원래 돈을 좀 풀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지금은 어쨌든 경기 침체가 아닌 보험성 금리 인하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시장이 좀 강세로 갈 수 있는 요인이 되겠죠. 올해 이제 4분기 실적 주력 종 포트는 이제 바이오라든가 반도체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조방한 쪽은 조선이라든가 조선 기자 이런 쪽은 얼추 바닥을 가까워지고 있고 조선기가 바닥에 가까워지고 있긴 한데 관세 협상이 좀 마무리돼야 될 것 같아요. 관세 협상이 되고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관세 협상 마찬가지고 관세 협상이 돼야 되겠고 2차 전지도 관세 협상이 마무리돼야 됩니다. 엔터주를 좀 좋게 보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엔터주들이 실적 시즌 때 갔다가 차익 올라와서 쉬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연휴 지나서 그리고 이제 11달 되면은 또 이제 실적 시즌도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10월 중순 이후부터는 다시 또 실적 시즌 되는데 엔터주도 3분기, 4분기 실적 다 괜찮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3분기 지나서 4분기까지 실적 시즌 되면은 그러니까 4분기에 실적 시즌 시작되잖아요. 그때 엔터주가 강해요. 강한 이유가 보통 아티스트들의 컴백과 앨범 발매가 4분기에 집중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3분기, 4분기에 인기 아티스트들이 대부분 컴백하고 앨범 발매하니까 뉴스도 많이 나오죠. 보통 연말을 겨냥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시기에 이제 어쨌든 음원 스트리밍 유튜브 조회수들 막 하면 수익 지표들이 막 나타나고 그러니까 그 우리가 실적 예상할 수 있는 지표들이 막 나오고 그리고 투어랑 콘서트도 그때 수익이 제일 많이 발생합니다. 3분기, 특히 4분기에. 그 대형 콘서트가 주로 이제 겨울에는 안 하지만 가을, 여름 축제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름, 가을에 집중되면은 그럼 실적이 반영돼서 나오지 않습니까? 3분기에 실적이 집중되기 시작을 해요. 그럼 3분기 실적 조만간 발표하니까 실적 시즌에 맞춰서 분명히 저가면서 보면 들어올 거고 특히 최근 2분기 실적을 보면은 티켓뿐만 아니라 굿즈 판매가 그렇게 좋았습니다. MD 판매 실적이 되게 좋았는데 이번에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뭐 여러 가지 콘서트 중계 이런 수익도 나타나고 유튜브 수익도 꽤 지금 좋고요. 그리고 이제 계절적 성수기가 거의 이제 그 4분기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시상식 이런 것도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요 실적과 성수기 그 업황이 맞물리는 성수기 맞물리는 시점에서는 엔터주 종목들 지금 주가가 대체로 바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이브 빼고 투자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타픽은 뭐 JYP고, 그리고 YG엔터, SM 이렇게 이 정도 안에서 투자 노려주시면 좋고 하이브는 여전히 방시아 의자 이슈가 좀 있기 때문에 그게 좀 해결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다시 뭐 투자 관점에서 보려면은 BTS가 완전히 컴백을 해야겠죠. 그거에 맞춰서 그 일정에 맞춰서 보시고 지금은 하이브는 좀 밸류에이션이 좀 높은 편이고 놔두고 아까 그 다른 쪽에서 살펴보십시오. 올 하반기 코스피가 어디까지 갈 수 있다고 보시나요? 뭐 제가 전망할 수는 없고요. 이거는 이제 증권사별로 좀 찾아봤는데 그 메리츠증권이 상단을 3,880짜리였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뉴스 좀 찾아보니까 그리고 전반적으로 증권사들이 밴드를 올린 상황이에요. 대체로 3,500선에서 1차 좀 저항인 것 같은데 총 3,800? 뭐 3,900? 제 뷰는 아니지만은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아마 그 원인이 일단 정책 모멘텀 특히 이제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50억으로 유지를 했기 때문에 이제 시장이 안심하고 조금들이 좀 들어온다는 거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주주 환원 정책 그러니까 그 상법 개정부터 해서 분리과세 이슈부터 해서 정부 여러 가지 규제가 좀 완화될 것이라는 이렇게 펴졌고 또 밸류 프로그램 이런 것들 자본시장 정상화 정책들이 이제 여러 가지로 코스닥 디스카운트 요인을 해소할 것을 기대를 하기 때문에 기대감이 높다는 거죠. 외국인들이 워낙 많이 사고 있죠. 또 9월만 들어서 5조 3천억 정도 사고 있는 상황이고 기관도 2조 5천억 순매수가 어마어마해요. 근데 개인들 판 거보다 예탁금이 더 많이 들다는 거고 그리고 주도주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방원이 좀 쉬는 동안에 반도체라는 이제 주도 섹터가 명확하게 나타났고요. 그리고 이러한 흐름으로 보면은 이제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데 다만 이제 지금 약간 과열 조짐이 자꾸 있단 말이에요. 이런 그 지표들이 보조 지표들이 여러 가지 이제 단기 과열을 좀 나타내서 그런 것들 또 미국과의 무역 협상 우리가 버티기 좀 들어가고 있는 상태인데 이 5%를 맞으면서 3,500억 달러를 우리가 직접 투자해서는 이거를 뭐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버티기 정도 전략을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원전이라든가 조선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또 배터리도 그렇고 그러니까 미국이 한국 없이 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런 것들이 협상 기회가 돼야 될 건데 지금 막무가내로 일본이 했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직접 투자하고 자기네들이 돈도 마음대로 쓰고 그건 말이 안 되거든요. 동맹의 팔을 비틀어서 트럼프 정부가 자신의 성과를 지금 얻고자 하는 그러니까 오로지 이제 미국의 안정보다는 선거에서 이기려는 정책 위주로 좀 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정부가 현명하게 잘 대처를 해야 될 이런 그 정책의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여전히 있고 그리고
환율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금리 인하가 되게 되면은 사실 환율이 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이런 것도 불확실성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재명 정부 출범하고 나서 지금 추진한 정책들을 정말 말한 대로 잘 할 수 있을지인 거는 지금부터는 이제 그전에는 기대감이었지만 지금부터 확인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말한 대로 돼야 되겠죠. 그런 정말 잘 될까? 그런 것들 그런 거 좀 필요한 거고 그래서 뭐든지 실적에 달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기대감이 이제 그 센티가 좋은 상태거든요. 유동성도 풍부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3분기 이제 실적 또 4분기 실적 어느 정도 잘 나오는지 수출 데이터도 이제 계속 체크해 나가서 결국은 실적입니다. 실적이 잘 나올지 확인해야 되겠고 지금은 반도체 쪽은 계속 코스에서 상향되고 있어서 그래서 그 매주 그 유한타 증권인가요? 거기서 이제 펀트레이너리 그 실적 상향 국가 그리고 그 섹터 기업들밖에 언급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 위주로 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조지아 공장 이슈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조지아 관련 국내 기업들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조지아 공장, 그 현대차랑 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 대해서 이제 한국인 근로자들이 구금이 된 사태인데 이게 좀 황당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트럼프 행정부가 결국에는 그 불법 이민자 단속을 하는 거에 대해서 뭐 100만 명에 대해서 공약을 걸었고 이를 이제 할당량이 있거든요. 한 달에 3,000명을 단속하려고 하니까 가장 손쉽게 단속할 수 있는 이제 조지아 공장을 급습을 한 거고요. 영장에 제시했던 거는 히스패닉인 사람 4명이었는데 그 이상을 구금해버렸죠.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만 317명이 이제 구금이 되는 이런 황당한 사태가 일어났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뭐 돌려보냈습니다. 돌려보낼 거는 왜 구금했는지를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게 불확실성이 좀 직면한 건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주가도 좀 반영이 됐고 다만 이제 수습 단계로 가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또 이제 특히 이제 새로운 그 H-1B 비자 이게 지금 쿼터가 있는데 우리가 없단 말이야. 할당받은 게.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수수료를 인상하겠다. 뭐 10만 달러로 하겠다. 그러면은 거의 1억 4천만 원이잖아요. 반발하니까 그러니까 기존 소지자 말고 신규만 해당된다라고 좀 말을 또 바꿨어요. 골드카드 제도 이런 것들 이제 이민자들한테 그 골드카드를 사라고 하는 거잖아요. 또 수억 원 들고 것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한국 교도 입장에서는 미국 파견 보는 데서 부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반발이 심하니까 한 발 물러서서 H-1B 비자 수수료는 이제 기존 소지자한테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한 발 물러섰지만은 어쨌든 이런 미국 세국 정책이라고 봐야 되나? 와서 건물 짓고 뭐 돈은 되는 거 환영하지만 사람은 환영하지 않겠다. 뭐 이런 취지인데 현실과 좀 괴리 떨어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 LG 현대차랑 LG 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이 이제 현재 중단된 상태입니다. 근데 한 2-3개월 정도 지연이 될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대략 내년도 가동 목표였는데 공정률이 거의 90%에 육박하는 상황이었었어요. 80%가 넘는 상황이었는데 이거를 이제 미국 이민 당국이 단속해가지고 단속하면서 한국 기술력들을 구금하면서 한국에 돌아와 버렸기 때문에 당장 지금 마무리할 사람이 없는 상태고요. 이게 이제 SK 그 LG에너지솔루션뿐만 아니라 SK온도 지금 조지아 공장 다시 인력들 뺀 상태거든요. 다시 뭐 투입하겠다 하지만 그러니까 문제는 이런 전문 인력들을 현지에서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지에서 핵심 인력 구하기가 어려운 상태고 그리고 이제 사태 근본 원인 자체가 비자 문제잖아요. 이게 해결 안 됐잖아요, 아직. 이것 때문에 이제 그 현대차 같은 경우도 귀국할 인력의 빈자리를 어떻게 메꿀지에 대해서 지금 마땅히 지금 대안이 없는 상태고 LG 에너지솔루션은 마무리를 이제 원격으로 하겠다 할 정도로 일단 그 인력 재파견이 지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비자 문제가 협상이 돼야 돼요. 이건 정부랑 트럼프 정부 간에 이제 협상을 해야 되는 문제인 거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입장도 HB1 비자 프로그램을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이제 포고문에 서명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 비자 수료를 연간 이제 10만 달러니까 인상해버렸고 물론 이제 신규 신청자에 한해서라고 했지만 그리고 이제 미국 인력 써라. 미국 고용 늘려라 뭐 이런 취지인데 사실 배터리 산업은 조금 다른 문제가 단순하게 설치 자체도 어려워요. 그 전문력들이 세팅을 다 하고 그리고 오랫동안 이제 그 생산 인력들을 교육을 시켜야지 되는 건데 일단 뭘 깔아놔야지 그 다음에 또 인력을 고용할 텐데 그걸 자체를 막아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산업에 대한 이해가 없다는 것이고 그리고 100만 달러 납부하게 되면은 골드 카드 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이것도 비싸잖아요. 참 그래서 그 우리나라 기업들 입장에서는 국내 인력을 그 미국으로 이민 보내기도 어렵고 비잘톡에서 일시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일시키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 된 거고요. 러트닉 상무장관도 일단은 그 외국인 노동자가 그 정부에 그 10만 달러를 지불할 만큼 가치가 있는지 회사에서 결정해야 된다. 약간 회사한테 떠넘겼단 말이야. 잘 떠넘겨 러트닉 상무장관은요. 그리고 조지아 공장 비자 문제에 대해서도 그 한국 기업들이 제대로 비자를 받지 않아서 한국 기업들이 책임이 있다라고 좀 그렇게 옹호를 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비자 받아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죠. 제가 해결해 줄 것처럼 얘기를 해서 그래서 비자 발급 절차를 어쨌든 엄격하게 하겠다는 거 그때 그렇게 그런 입장이라서 이게 해결이 안 됐고요. 기업들의 입장은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조지아 공장 건설에 필요한 인력을 현지에서 벌써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계속 정부랑 소통하겠다 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고요. 그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도 일단 미국 정부랑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그러니까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정도라서 되게 심중한 상황이에요. 말을 좀 아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만 이제 미국 투자는 더 늘리겠다라고 그렇게 최근에 인베스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LG에너지솔루션은 일단 김동명 사장이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심각한 상황은 아니고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비자 문제에 대해서도 현대차 협의해서 이제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근로자들이 몸 상태가 안 좋잖아요. 거기서 되게 열악한 환경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일단 근로자들 치료하고 그리고 심리 치료하는데 일단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얘기했고요. 조지아 사태 이후에 토머스 소지 하원 의원이 E3 전문직 비자 쿼터에 대해서 한국에 추가하는 그런 법안을 재발했거든요. 예전에도 발의한 적이 있었고, 호주에 부여된 E3 전문직 비자를 좀 한국에도 좀 나눠주는 거를 발의를 했고요. 호주가 연간 1,500명의 쿼터가 있거든요. 요거를 이제 한국 쪽에 좀 배정하자라는 건데 이게 쉽진 않습니다. 한국계 영킴위원도 공동 발의를 했는데 전에도 이걸 했다가 계속 번번이 의회에서 이제 부결됐어요. 다시 한번 이제 그래서 거기 이거를 이스라엘 전문직 쿼터 비자 정책을 추진하는 의원들이 이게 약간 초당적 의원들이 한 30명 정도 모여있는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현실화되기까지는 의회 심사라든가 외교적 논의도 필요한 상황이라서 이런 운동이 있지만 비자 문제가 지금 쉽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주가 측면에서는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된 상태라고 좀 봐야 되겠고, 그리고 또 정부가 얼마큼 빨리 잘 살펴하느냐 이게 달렸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 최대 정유사 엑소모빌이 SK온, LG엔솔의 배터리 소재 공급을 추진한다는 소식의 시작이 좀 뜨거웠는데요. 어떤 소식인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엑소모빌이 전기차 배터리 소재 사업에 진입을 하겠다는 거고요. 거기에 이제 주로 리튬이나 흑연 이런 쪽에 엑소모빌이 정유사잖아요. 그런 쪽 진출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모색을 하고 있는데 이제 뭔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전기차 시장에서 찾고 있는 상황인데요. SK온과 LG에너지솔루션을 주로 고객사에 삼겠다는 그런 계획을 이제 언론상에 이제 노출이 됐고, 주로 하려는 게 흑연과 리튬입니다. 흑연 같은 경우는 중국이 거의 90% 거의 98% 정도 장악을 하고 있는 시장인데, 일단 배터리 수명을 한 30% 늘릴 수 있는 합성 흑연 소재를 개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를 이제 국내 배터리 업체에 공급하겠다는 거고요. 리튬 같은 경우도 미스 아칸소 지역에서 리튬 프로젝트 하고 있습니다. 생산 프로젝트 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엔솔과 SK온에도 공급하겠다는 건데, 흑연만 어떻게든 미국 업체라든가 중국이 아닌 업체들이 공급하게 됐을 경우에는 우리한테 많이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문제는 기간이 29년이에요. 엑슨모빌이 흑연 업체인 슈페리얼 그래파이트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29년까지 합성 흑연 상업 생산을 할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좀 멀었어요. 29년이면. 그러니까 이제 이걸 주가로 녹이기에는 너무 기간이 멀어서 주가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된 이슈다를 볼 수 있겠는데, 글로벌 공급망 자체를 흑연은 중국이 95%를 장악했거든요. 흑연 점유율은 98% 이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든 흑연 의존도를 줄여야 되고, 새로운 IRA법 같은 경우도 OBBBA 법안도 결국에는 흑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원가율 기준으로 지금 룸을 준 거거든요. 중국 의존도를 좀 줄일 수 있는 요인이 향후엔 될 것이고, 그리고 엑소모빌 같은 경우가 이렇게 흑연이든 리튬이든 공급을 해준다고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우리한테는 좋은 기회가 되겠죠, 당연히.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할 수 있는 건데 너무 기간이 멀다. 그리고 엑소모빌 입장에서는 언젠가는 화석 연료가 사업의 한계에 닿을 것이고, 그리고 석유에 대한 수요도 정시화가 되고 하게 되면은 둔화가 될 것인데, 정유사 입장에서는 새로운 수익원을 찾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 수익원의 일정이라 보는데 2차전지 주가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150조 규모의 국민 성장 펀드 조성 계획을 공개했는데, 전체 투자 규모 중 7조 9천억 원이 배터리 분야에 배정되어 배터리 업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부가 국민성장펀드를 한 150조 정도 조성 계획을 공개를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AI 30조고 반도체 20조 이렇게 21조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배터리가 대략 한 7조 9천억 정도라서 한 5번째 정도 되거든요, 숫자가. 그래서 적지는 않은데, 이게 이제 배터리 3, 4쪽은 안 들어갈 것 같고요, 주로 이제 소재 업체라든가 장비 업체들 좀 위주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 많이 들어가는 게 AI, 반도체,
모빌리티, 바이오 다음이거든요.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이 5개는 사실 뭐 주도 섹터 중에 하나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고요. 전구체를 많이 지원을 할 것 같습니다. 전구체가 중국 기준에 워낙 높아서 그래서 전구체를 직접 생산하는 기업들, 뭐 에코프로에서는 에코프로 머티가 되겠죠. 또 포스코피치, LNF, 그리고 코스모 흰소재 등이 이제 거론이 됐는데 정확히 어디에 업체 수혜가 될지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거론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업체들이 대부분 이제 전구체 같은 경우에 이제 증설을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이제 좀 재무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지원이 있을 경우에는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장비 업체들도 주로 이제 그러니까 국산화를 위한 거니까 뭐 주요 대상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기대하는 업체가 언론상에 보면은 뭐 PNT라든가 원액 PN이 아니면은 그 CIS, A프로 이런 장비 업체들의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사실 그 장비 업체들이 노스볼트한테 물리고 금형한테 물리고 해가지고 많이 어려운 기업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정책적인 지원도 필요하고 수주 모멘텀도 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실제로 실적이 나오면서 수주 모멘텀을 가지고 수주 잔고가 많으면서 실적이 잘 나온 기업들 주가 많이 갔습니다. 저는 뭐 엠플러스라든가 또 최근에 코인테크 로봇 관련해서도 좀 올랐고, 그리고 배터리 3사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인 자금 조달 능력이 있어서 아마 여기에는 잘 우선순위 좀 떨어질 것 같고, 다만 이제 언론석에 소개된 거는 전고체 배터리라든가 차세대 배터리 이런 쪽에, 그런 쪽에서는 R&D 쪽에서는 지원 받을 것으로 기대를 하는 상황이니까 뭐 시작 단계지만은 이러한 정부 정책 지원은 필요하겠죠. 좀 이 정도만 해줘도 좀 숨통이 트일 것 같긴 한데, 다만 이제 전체 규모에 비해서는 좀 작은 편이어서 이 또한 뭐 이런 정책 때문에 2차 종목들이 반등한다, 그건 좀 어렵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긍정적이긴 하나 구체적으로 이 펀드가 어떻게 구성돼서 어떻게 적게 공급하는지는 좀 시간이 더 걸릴 이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긍정적인 이슈지만 이 또한 주가 반영에는 좀 반영하기에는 그냥 무리가 있는 재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SK온과 현대차의 전기차 합작 투자 관련 소식인데요. 전기차 캐즘 중단 1년 만에 이제 합작 투자를 재개한다고 합니다. 해당 소식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좋은 소식이죠. 그러니까 사실 조자 사태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예정되어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원래 현대차랑 SK온이 합작 공장에 라인이 8개였었어요. 건설을 한다고 하면서 전기차 지난해 이제 전기차 수요가 둔화가 되니까 합작을 하는데, 그거를 라인을 4개로 줄이자. 4개를 줄이고 나머지를 좀 보류하자. 일단 4개 먼저 짓고 나머지는 시장 상황 보면서 일단 보류한 건데 그 4개를 다시 재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8개가 다 되는 거고, 일단 4개는 졌으니까 나머지 4개 보류했던 것을 다시 재개하기로 1년 만에 결정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SK온이 지난 9월 2일에 협력사한테 나머지 4개나에 들어갈 장비 반입을 요청을 했습니다. 9월 2일자로 요청하니까 이게 이제 그러면 장비 업체들은 당연히 납품 준비할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알려진 거고, 그리고 1개 라인을 올해 연내하고 3개 라인을 내년 이제 1분기 내에 완성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SK온 관계자는 어쨌든 현대차랑 논의한 끝에 이제 공식적으로 재개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건 희소식입니다. SK온한테 좋은 것이고, 그러면 SK온 밸류체인한테 좋은 소식인데, 이게 완공된 시점에서는 좀 뭐 배로가 될 만한 이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SK온이 어쨌든 만약에 이게 그러니까 LG에너지솔루션이 공장 착공이 지연되고 뭔가 그 물량을 SK온한테 뺏길 경우에는 SK온이 반사수가 될 수 있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엔솔이 좀 주춤하더라도 그러면은 그 반사수를 국내 업체가 가져가는 그런 구조가 될 것이고요. 그 LG에너지솔루션이 비자 문제 때문에 그 공장 합작 지연되니 있는데 SK온은 이원 비자로 복귀하겠다는 그런 그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SK가 약간 그 LG에너지솔루션의 대체 역할, 약간 반사수혜를 좀 노리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현재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SK온이 어쨌든 현대차와 합작 공장 어떤 추가 그 증설하는 거에 대해서 속도를 내게 되면은 현대차에 들어가는 그 전기차 배터리의 한 60에서 70%를 SK온이 지금 장악을 하고 있는데, 그 위상이 더 커지겠죠. 점유율이 더 올라가고 상대적으로 LG에너지솔루션이 들어갈 만한 룸이 또 적어지는 그럴 수는 있는데, 이거는 어쨌든 뭐 그 현대차에서도 만약에 엔솔게 늦어지면 SK와 협력해서 더 늘리겠다. 그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급이 늦더라도 그 SK온의 라인이 충분하기 때문에 거기서 배터리 받으면 된다고 해서 실제로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죠. 2차 전지 전체를 봤을 때 LG에너지솔루션 이 조자 사태가 반드시 무조건 악재로만 작용하냐? 그건 또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일부 반사 이익도 있다. 상대적으로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비상장 사고 SK 이노베이션을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매력적이진 않죠. 배터리 관점에서는. 지금은 이제
투자 관점에서는 뭐 LG 에너지솔루션, SDI 정도인데 제가 9월 말까지는 2차전 종목들이 지금 못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왔어요. 지금 방송 돌면서 그 여러 가지 이유는 뭐 이유도 있겠지만 일단 CATL의 리튬 광산 생산 중단된 게 다시 생산 재개되는지가 이제 9월 말이면 결론이 날 것이고 그리고 미국의 IRA 세액공제 경차 세액공제가 폐지되는 게 9월 말 30일자로 폐기되는데 그러면은 10월 달부터 실제 전기차 판매가 급감하는지 뭐 이런 것도 봐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걸 그만큼 대체를 뭔가 뭐 ESS라든가 아니면은 뭐 유럽 전기차 시장 성장이 커버해 준다든지 그 여러 가지 사태를 지켜봐야 될 상황이 일단 이번 달 말까지는 지켜봐야 되겠고 또 연휴를 앞뒀잖아요. 그러니까 한글날을 비롯해서 뭐 개천절까지 지금 그 10월 3일부터 추석 연휴가 이기 때문에 그러면 경계 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시장 자체가. 오늘은 뭐 그렇지 않다 치더라도 그 이번 주 후반과 다음 주 초반 갈수록 그럴 수 있거든요. 가뜩이나 이제 시장에서도 좀 못 가고 있는 섹터인데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더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9월 말까지는 2차전 종목들이 좀 가기 좀 쉽지가 않다라는 관점을 유지를 하고요. 그런 상태에서는 이제 SK온뿐만 아니라 엔솔이라든가 뭐 SDI 이런 배터리 업체들을 투자하기에는 지금 하도 주가 안 가니까 그 정도 보고 SDI 같은 경우는 대체로 20만 원 밑에는 저점인 것 같습니다. 20만 원 밑에만 되면 기가 막히게 올라오니까 그 정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별 종목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에코프로와 포스코홀딩스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에코프로가 얼마 전에 그 인도네시아 7천억 달 투자한 거 1차 투자 마무리됐다는 보도가 나왔고요. 이제 2차 투자 준비하는데 일단 니켈질에서 4곳을 총 7천억을 투자하는 1단계 프로젝트가 끝났습니다. 이 투자 목적 자체는 그 이번 투자를 통해서 에코프로는 연간 25,800톤의 니켈 중간재,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MHP라고 하는데 이걸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권한을 얻었어요. 이게 전기차 60만 대 정도라고 분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그 니켈 재련소 4군데 중에서 그 그린 에코니켈이 자회사로 편입이 되게 되면은 연간 매출이 3,500억 정도 연결로 잡히고요. 그리고 이 중에서 영업이익이 1,000억 정도로 에코프로 실적으로 잡힙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가 이제 자회사로 가져오게 되면은 지금법 포함해서 총 그 연간 1,800억 정도의 이익이 예상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코프로 그룹은 이 인도네시아 니켈 사업, 니켈 재련 사업에 승부수를 띄운 거죠. 최근에 그 PRS 발행한 돈을 다 여기다 넣었습니다. 이 동시에 제가 승부수를 띄웠는데 이게 잘 먹히는 이게 뭐 아니면 도우기 때문에 되면 대박입니다. 되면 대박인데 그만큼 리스크도 있는 사업이다. 그리고 이제 2단계 투자 또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일단 에코프로는 올해 말부터 그 인도네시아 인터내셔널 그린 산업단지에서의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요. 여기는 이제 원료 재련부터 전구체, 양극재, 배터리 셀 생산까지 한 곳에서 다 이루어지는 그 통합 생산 거점을 구축하는 목표를 하고 있고 에코프로가 잘하는 게 크로즈 루프 시스템처럼 한 곳에 다 이렇게 모아서 순환하는 경제를 잘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원료부터 배터리 셀까지 생산하는 것을 한 번에 하겠다. 그런 이제 통합 생산 거점을 만들겠다는 거고 또 니켈 재련소도 추가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2단계부터는 그 니켈 재련소가 기존에 4개 말고 추가 건설을 착수에 들어가요. 그래서 약 500억 정도를 투자를 해가지고 대략 지분을 20% 정도 확보할 예정이고요. 그 재련소에서만 연간 6만 6천 톤의 니켈 MHP가 이제 생산이 된 것으로 이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2단계는 아직 이제 시작 단계니까 가봐야 될 거 알겠고 그리고 에코프로가 추가 투자하는 재련소의 그 최대 주주로 들어가게 돼가지고 어떤 프로젝트 전체를 주도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최종 목표는 재련소 투자한 다음에는 전구체, 양극재, 배터리 셀 요거 공장을 다 설립해가지고 양극재 가격을 소재 가격을 한 20에서 30% 낮춰가지고 글로벌 최고 수준의 원가 경쟁력을 가지겠다. 라고 지금 그렇게 목표를 잡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성공한다면은 본격적으로 27년부터는 뭐 실적이 상당히 나올 수 있지 않나라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에코프로 그룹이 이제 그 에코프렌들리 데이에서 이제 회사 가이던스를 쭉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다 안 맞았어요. 그래서 그게 제대로 맞은 적이 없기 때문에 과연 이제 이런 플랜들이 잘 되는지 이런 걸 지켜봐야 되겠고 이거는 결과로 나와야 아마 결과를 반영하면서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선반영은 없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비전을 제시한 것들이 다 잘 맞지 않은 상태에서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런 발표를 한다고 해서 이게 주가로 반영이 잘 안 돼요. 결과로 나와야 됩니다. 실제로 해서 2분기에 에코프로 BM의 어닝 서프라이 나왔던 게 결국에는 니켈 사업에 대한 투자이익이잖아요. 이게 3분기까지 이어질 텐데 그런 식으로 결과로서 나와야지 움직이지 그 미리 예상해서 이제 그 주가가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겠고 포스코홀딩스는 증권사 리포트를 쭉 좀 봤는데 9월 달에 한 4-5군 정도 증권사 리포트가 나왔거든요. 근데 가장 긍정적으로 말한 곳이 유안타 증권이었던 것 같아요.
유한타증권 같은 경우가 이거 거기는 약간 철강 관련 애널이한 것 같은데 철강 시장에 대한 회복이라든가 또 이제 원료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원료 부담이 좀 적어져가지고 긍정적으로 철강 쪽은 괜찮다고 얘기하고 있고 영업이익도 6,810억 정도 예상해서 판매도 철강은 괜찮다. 수출은 좀 불안정하지만 여전히 이제 탈중국 공급망의 그 확보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그 유한타증권에서 그랬고 그리고 비철강이나 2차전 소재는 회복이 하지만 이게 실질적인 수익이 좀 미비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포스코홀딩스에 못 간 이유 중에 하나가 리튬 사업이 올라오질 못해요. 지금 여전히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러니까 원래 주가 가려면 철강 산업을 베이스로 해서 그 위에 2차전지 소재 사업의 실적이 올라가줘야 되는데 전혀 못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여전히. 특히 이제 에코프로 그룹이 겪었던 오폐수 문제를 여전히 포스코가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2년째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라서 이게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소재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워낙 높았는데 상당히 지금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그게 좀 궤도에 올라오기 전까지는 주가 반등도 여의치 않다. 그리고 특히 또 배당 수익도 줄었거든요. 분기당 2,500원씩 연간 기본 배당 10,000원 주겠다는 것도 지금 8,000원 수준으로 줄어들어서 배당 매력도 떨어져가지고 가장 목표가 높았던 한국투자증권도 목표가를 최근 50만 원으로 많이 낮췄습니다. 낙관적으로 봤던 거고 그리고 대체로 나머지 증권사들이 보수적이에요. 흥국도 9월 1일자 리포트도 목표주가도 좀 보수적으로 실적 개선 흐름은 유지하지만 이게 높지 가파르지 않다는 거고요. 키움증권도 목표가 42만 원 얘기했는데 철강 리튬 이건 바닥은 아까 대체로 바닥은 얘기지만 업사이드를 높게 보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공통적으로 리포트가 9월달 나온 거 나중에 보시면 되겠지만 유한타, 한국투자증권, 흥국, 키움 4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다 읽어봤어요. 읽어보니까 공통적으로 보면 철강 업황 회복에 대한 얘기가 있고 원재료랑 투입 비용 하락으로 인해서 마진이 개선된다는 게 이제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3분기 실적은 철강 때문에 견주할 것 같고 그리고 중국계에서도 그 과잉 공급에 대한 해소 움직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포스코홀딩스가 반등 나올 때도 중국 내 철강 감산 이슈가 났기 때문인데 그런 기조가 유지될 것이고요. 그리고 여전히 리튬이라든가 비철강 사업에 대한 재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아직은 사업이 못 받고 있는데 그게 올라오면 재평가를 받겠죠. 그런 가능 잠재력은 있는 거죠. 언제 올라올지 모르겠습니다. 기대보다 벌써 1년 반 이상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올해도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그리고 또 회사가 어차피 수출 위주로 하다 보니까 또 여전히 미국 그 관세 이슈 또 환율 민감하고 또 국제 정세 좀 민감한 측면은 있다. 또 아르헨티나에서 뭔가 문제가 찾아질 때도 리스크도 있고 해서 그런 정도고 업황 자체는 이제 철강은 바닥을 쳤다. 2차전지가 못 올라오고 있다. 뭐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차전지 양극재 업체들에 대해서도 여쭤보겠습니다. 에코프로 BM과 포스코 퓨처엠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업이 양극재 사업이 좋지는 않아요. 지금요. 수출 데이터도 썩 잘 나오고 있지는 않고 양극재 기업들은 어쨌든 ESS의 기대감이 낮은 상태고 전기차 시장이 좋아지고 출하량이 올라가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LNF 같은 경우는 3분기 출하량이 이제 BEP 2만 톤을 넘어갈 거라는 그 증권사 보고서 나오면서 급반등이 나왔죠. 그리고 그러면 3분기 어닝 서프라이드 기대감이 있는데 다른 기업들은 그게 좀 낮은 편이에요. 일단 에코프로 BM을 먼저 얘기하자면은 제가 8월 달부터 최근까지 나온 리포트를 쭉 살펴보니까 유진투자증권이 목표가 제일 높습니다. 대체로 다 보수적인 다 의견 낸 곳이 6군데 유진, 다올, KB, NHN, 신한, 그 흥국증권 정도인데 대략 목표가 밴드도 13만 5천 원에서 18만 원 정도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주가에서 그렇게 많지는 않고 하나투자증권이랑 BNK, IM증권 저희 회사는 이제 홀드 의견을 낸 상태고요. 지금 주가는 차이가 없어요. 한국투자증권은 아예 그 목표 주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긍정적인 거는 2분기 실적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기 때문에 이를 긍정적으로 보고 그리고 이제 소형 배터리라든가 ESS 쪽에서의 강세 그리고 이제 그 EMP 그러니까 MH 정제소 투자 관련 이익 같은 경우 이것도 긍정적인 요인을 얘기하고 있고 어쨌든 올해 기조적으로 실적은 흑자 유지하면서 하반기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고객사에 대한 추가적 확보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도 ESS라든가 아니면 이제 백업전 UPS 이런 쪽에서도 뭐 추가적인 이제 수요로 인한 이제 실적 반등도 기대를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그 NCA 같은 경우가 어쨌든 지금 그 에코프로 BM은 신규 고객사를 잡아야 돼요. 신규 고객사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요. 또 홀드 쪽 의견을 보면은 여전히 밸류에이션 부담 얘기를 많이 합니다. 분명 업황이 그 실적은 회복하겠지만 비싸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신규 고객사가 아직 안 나오다 보니까 그걸 또 그러니까 기대감도 있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을 보고 있고요. 또 이제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 일회성 이익에 의존한 게 있기 때문에 3분기까지 일부는 기여를 하겠지만은 그 이후가 과연
유지가 될 것인지 대한 궁금게 있고, 에코프로비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코스피 이전 신청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했다는 얘기가 없는 거 보니까 그러면은 분기 실적이 아니라 연간 흑자 전환을 해야지 그 신청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 두 가지 이렇게 신청이 안 돼, 분기 실적을 해봐서 안 되면 거래소에서 받아주지 않으면은 연간 실적 흑자 된 걸 가지고서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내년 뭐 그 4분기 실적 발표 시즌에 이후에나 신청이 가능할 거라 봐서 상당히 이제 거래소 이전 신청은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포스코 피챔은 더 뷰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9월 달에 나온 리포트 나온 게 흥국증권이랑 NH투자증권이 나왔는데 3분기에는 어쨌든 양수 출하량이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를 하지만 미국 쪽의 비중이 제일 높은 게 포스코 피챔이거든요. 그 전기차 시장의 불확실성이 있으면서 추정치 하향 조정에 대한 가능성을 얘기를 했고, 그리고 반등 나왔던 거는 탈중국 공급망 기조이라는 흑연 부분에 대한 수혜였는데, 그러니까 에코프로 BM에 대해서는 목표 주가가 되게 보수적입니다. 포스코 피챔이. 대략 13만 5천 원 정도이고, NH투자증권은 더 안 좋게 얘기한 게 당분간 실적 개선폭이 크지 않고 3분기 에너지 소재 부분이라 이런 부분들은 적자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판매 비중이 높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그러니까 10월부터 안 좋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피해가 포스코 피챔이 제일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양극재 시장 또 환율 그렇고 관세 이슈랑 거기에 대한 민감해서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거다. 포스코 피챔의 수익성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실적 반등이 좀 제한적이라서 에코프로비엠에서 더 지금 부정적으로 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9월 30일부터 전기차 세액공제가 종료되면서 전기차 판매 부진이 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10월 전기차 시장 및 국내 2차 전지 업체들의 상황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이제 약간의 그 인도 시점이 아니라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그 계약을 하게 되면은 그 계약 시점 언제 인도를 받더라도 계약 시점을 인정해주는 이제 유권 해석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뭐 한두 달 더 연장될 수 있는데, 어쨌든 9월 30일 이후로는 전기차 세액 공제 최대 7,500달러가 조기 적용되면서 10월 달에 미국 전기차 시장의 둔화가 예상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세액공제가 종료가 돼버리면은 가격 인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면은 당연히 그 소비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자동차 기업들이 인센티브를 지급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다행히 그러면은 가격을 인하하는 정책이니까 그만큼 수익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이게 이제 9월 달에 막차를 막 타서 막차 수요가 막 발생하니까 그러면은 갑자기 10월 달부터 수요 절벽이 딱 나타날 수 있겠죠. 순간적으로 수요 절벽이 좀 그럴 수 있어서, 그래서 이러한 거를 막으기 위해서는 가격을 낮추거나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그러면 수익성이 갉아먹는 그런 상황이 나타난 것이고, 이게 만약에 심화되는 뉴스가 막 쏟아지게 되면은 단기로 또 충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상당히 선반영이 좀 됐다고 좀 보기 때문에 그러면은 저점은 이제 구간에 있는 상황이고 위로 올라갈 모멘텀이 좀 덜해서 그 부분이 어떻게 좀 잘 될지 봐야 되겠고요. 다만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어쨌든 법이 바뀌긴 했지만 탈중국 기조가 유지되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그만큼 기회가 될 것이고, 특히 이제 ESS 시장에서의 공급망 재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성장 동력을 거기서 얻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제 2차 전지 산업에서는 10월달 특히 미국 시장 중심으로는 단기적인 충격, 어떤 수요 위축, 수요 절벽 이런 건 나타날 수 있지만은 중장기로는 우리가 중국을 대체하는 상황이 될 거라서 단기적으로는 실적이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다시 또 그 ESS 때문에 LG에너지 실적이 상향 조정된 것처럼 장기적으로는 다시 이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 있다. 다만 이제 강조드린 것처럼 9월 말 그리고 연휴 지나기 전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좀 관망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주선주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시나요? 관세 협상 때문에 그 마스크 프로젝트 지연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조정을 좀 받았고, 그리고 또 거의 상반기가 넘었죠. 상반기 이제 3분기 들어서도 상당히 이제 급등세가 나왔고, 섹터별로도 엔진 같은 경우라든가 또 이제 조선 기자재 쪽에서도 돌아가면서 막 급등세가 나왔다가 이제 주도 섹터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쪽으로 주도 섹터가 바뀌었고, 일부 좀 바이오 쪽, 누구는 반바지라고도 얘기는 하는데 반바지가 맞나? 지주사를 같이 보는 게 맞나 싶긴 한데, 그래서 이제 반도체랑 바이오 종목이 이제 좀 주도 섹터로 보고 있거든요. 조선주 같은 경우도 주가로는 단기 고점이 온 상태에서 급락보다도 옆으로 좀 조정을 받는, 그러니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거기보다도 이제 코스피 쪽 대형주들이 많다 보니까 삼성주를 막 달라붙잖아요. 글로 달라붙어야 되니까 기업들 입장에서 매니저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일단 실적에 대해서는 피크아웃 우려가 있긴 한데, 일단은 27년까지 지금 인도 물량이 다 꽉 차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신규 수주가 좀 둔화되지 않겠냐라는 우려가 있긴 한데, 그리고 또 선박 가격도 상승세가 약간 꺾여서 그 이익률 개선세가 좀, 그러니까
가다가 이렇게 성장률이 꺾일 이런 노이즈가 있긴 하지만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 조정 마무리 되게 되면은 이런 거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저점이 항상 잡혀요. 그러니까 우하향하지 않고 주도 종목들은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올라간 종목들은 올라가다가 조정하고 어느 정도 실적 그럼 밸류가 싸지잖아요. 빠지면. 거기서 저점이 올라가고 박스권을 간다고요. 그러다가 새로운 모멘텀이 나오면은 다시 또 치고 가는 그런 건데 지금 마스카 프로젝트에 대한 불확실성이 생긴 거는 일단 그 초대형 해양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또 자금 조달이 중요한데 여기에 대한 실행 가능성에 대한 의문도 있는 상황이죠. 일부는. 그리고 과거에 뭐 여러 가지 해양 프로젝트가 최소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우려도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그 조선주 핵심 포인트는 미국이거든요. 미국에서 그 군함을 건조하는 데 있어서 국내 조선사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건데 그 모멘텀은 유효하다는 거죠.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땐 그 모멘텀은 유효한데 이제 관세 협상이 돼야지 움직일 수 있는 거니까 필요한 거고 그리고 환율이 올라갈 때 조선주가 또 강한 것도 있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지금 아직 환율이 확 올라가지도 않지만 그러니까 떨어져야 되는데 확 떨어지지 않고 버티고는 있지만은 추세 환율이 우리 튈 때 조선주가 강해요. 그거는 지금은 약간 어쨌든 금리 인하 때문에 환율이 그래도 안정화되는 아래 떨어지는 원화 강세가 나타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날 수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켜봐야 되겠고 그리고 국제 그 IMO에서 환경 규제로 인해서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가 10년 이상 이어질 거로 보여진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이런 부분들은 장기 모멘텀이잖아요. 장기 사이클, 그러니까 구조적인 성장인 거고 이거는 유효하다는 거죠. 이런 것들. 단기적으로는 좀 수주 잔고도 그러니까 충분하지만은 지금 마스카 프로젝트가 진행이 잘 돼야지 올라가는 건데 이거보다 단기적인 모멘텀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주는 장기적인 플랜은 여전히 그러니까 장기적 모멘텀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지만 지금 단기적으로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더 갈만한 그 모멘텀이 부족한 거죠. 가뜩이나 또 이제 정부의 그 관세 협상이 지금 지연되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실적도 좋고 안정적이지만 단기적인 모멘텀이 부족이다. 그러면 그 단기적인 모멘텀은 기간 조정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그게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일단 구조적인 친환경 선박의 변화 그리고 그 마스카 프로젝트 미국의 군함 건조 이런 것들에 대한 큰 거시적인 환경은 모멘텀이 유지가 되고 주가는 조정이 그 구간이니까 그럼 일정 시점에서는 주가 저점을 잡는 시점이 나올 거거든요. 그 시점을 잘 노려서 저점 매수만 잘하게 되면 다시 또 정고점 트라이 하면서 좋은 수익을 낼 수 있겠다. 그러면은 그쯤에는 반도체가 좀 쉬겠죠. 그래서 반도체가 쉬는 시점에서는 조선주가 다시 주도주로 부각할 수가 있으니까 요거를 잘 면밀히 잘 관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중공업도 이제 그 현대미포조선과 합병 이슈가 있고 그리고 삼성중공업도 없던 그 MRO가 앞으로 생기는데 근데 삼성중공업은 후발주기 때문에 다른 종목도 다 오르면서 나중에 올라요. 그러니까 그걸 감안하시고 주도 종목들은 대장주는 뭐 현대중공업이 맞는 HD 현대중공업이 맞는 것 같고요. 미포조선 어차피 합병되니까 나중에 미포조선을 현대중공업으로 어차피 합병되는 거 미리 팔아서 옮겨 놓는 게 더 나을 것 같고요. 조선주를 보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그 조선 기자재 쪽은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너무 변동성이 많아서 제가 언급한 건 없고 그냥 큰 조선주 정도에서만 언급해드리고 그리고 제가 조선주 섹터를 주력 최근에 매매를 좀 하긴 했는데 또 주력 섹터로 막 그렇게 말씀드리는 섹터는 아니기 때문에 투자 조언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또 인사이트를 갖고 막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분야이긴 하거든요. 근데 최대한 저도 이제 나름 그냥 공부를 해서 말씀드리는 정도다라고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산주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방산주 같은 경우도 지난해부터 현대로템을 살피는 말씀을 드렸어요. 방송 특히 한국경제TV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는 주가가 25,000원이었습니다. 목표가 뭐 45,000원, 5만원 하고 45,000원 갔을 때는 좀 더 갈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후로는 이제 거기 방송이 끝나서 얘기를 안 했는데 오늘 목표가 30만원짜리도 막 이러죠. 2만원대가 거의 이러니까. 그러니까 올해까지 굉장히 큰 폭의 상승세가 나타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뭐 100만원이 넘어가는 그런 상황인데 당연히 차익 매물 나오죠. 많이 나왔으니까 차익 매물 나오고 그러면 숨고르기 구간이었는데 지난주에 이제 현대로템 중동 지주 소실 그리고 카이 같은 경우도 항공기 수출의 모멘텀이 나오면서 빵 떴어요. 떴다가 이제 차익 매물 나오는 건데 현대로템을 비롯해서 이제 방산주들은 그 여러 가지 호재가 많이 지정학적 긴장감이라든가 이런 호재가 다 반영됐어요. 반영돼서 주가 상당히 반영된 상태에서 차익 매물 나온 건데 그냥 그 섹터로 봤을 때는 수출 모멘텀 여전히 있는 거죠. 그 현대로템의 중동 계약 기대감이라든가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가 항공 우주도 동남아 수출, 뭐 중동 이 수출에 대한 가능성이 여전히 있어서 모멘텀은 분명히 있는데 만약 올라간 거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는 거고 그리고 세대 경쟁력으로 봤을 때는 다 뛰어나요. 뭐 K2 전차 쪽에서는 뭐 현대로템, 뭐 K9 자주포 천무 이런 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다 정해져 있습니까? 그리고 FA50 공격기 이런 것들 뭐 카이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제 뭐 이런 폴란드, 호주, 동유럽 이런 데서도 뭐 많이들 가져가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카이 쪽의 내용이 없다가 최근에 그 방산주 뉴스 보면은 카이 항공우주에 대한 게 있었는데요. 오늘 약간 부정적인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여러 수주전에서 밀린다는 얘기가 나오고 또 이제 현금이 잘 유입이 안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와서 카이가 좀 조정을 받으면서 방산주 전체 다 끌어내는 이슈가 있었고 그리고 다만 이제 수주 잔고가 10년치 이상 확보가 됐기 때문에 실적에는 문제가 없는데 항상 밸류에이션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많이 올라가면 부담 또 조정 많이 빠지면은 저가 매수. 그러니까 이제 조선 방산 특히 이 두 섹터는 실적이 상당히 좋은데 올라간 거에 대해 밸류에이션 부담이 느끼면 차익률 나오고 또 어느 정도 충분히 나오게 되면 저가 매수 자리가 오거든요. 실적이 부러지지 않느나 주도적 특성이 그래요. 실적을 선반영해서 쭉 끌어올리고 어느 정도 목에 차게 되면 박스권 그리는 지금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조적인 성장 여전하고 다만 변동성은 이벤트 따라서 막 움직이니까 그래서 단기 투자자들은 약간 이벤트 플레이를 하는 게 나을 것이고 중장기 투자자들은 좀 끌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는데 다만 지금 방산주 종목들은 계속 추가적으로 올라가기에는 제가 목에 찬 느낌 분명히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그래서 주도주를 보시는 분들은 지금 방산주는 그렇게 저급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현대로템이랑 저기 그 한국항공우주가 그 급등세 나와서 저도 이제 그 세 종목을 계속 보고 있었어요. 왜냐면 주가가 기간 조정 받았다가 고개를 들어 올리길래 셋 중에 하나는 무조건 사야겠다 해서 이제 가장 좀 덜 움직이는 항공우주를 계속 매집해서 떴을 때 11만 원 얼마 전에 넘어갔었잖아요. 그때 전략 차익을 했고 그 전에 먼저 샀다가 한번 급등했다가 그때 한번 매도하고 다시 또 눌렸을 때 사가지고 한번 더 두 번 매매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카이는 다 매도해서 포지션을 안 갖고 있는 상태고 방산진 포지션이 없는 상태인데 만약에 이제 이게 조정이 나온다 했을 때는 기존 그 박스가 하단에서는 좀 매수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토픽은 그냥 하나 에어스페이스, 현대 로템 그 한국항공우주 중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셋 중에서 어느 정도 조정을 잘 받은 종목의 저가 매수를 노리는 것 같고 LG 넥스원은 로봇기업 인수한 게 오히려 좀 독이 됐다. 시너지가 없다는 그런 호평이 나와서 일단 그거는 좀 빼고 셋 중에서 지금 가격보다 조정 잘 나온 종목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럼 지금은 매수 타이밍이 아닌 거죠. 셋 다. 지난 취임 100일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원전에 대한 발언으로 원전주가 좀 흔들렸는데요. 앞으로 원전 전망에 대한 악재로 적용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간담회를 했는데 말이 좀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주하면서 현재 원전 원전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라고 한 거거든요. 기존의 탈원전 정책을 완전히 폐기하지 않는 점에서 약간 불확실성을 줬는데 국내만 그렇지 해외는 안 그러니까요. 해외는 뭐 미국을 비롯해서 유럽도 그렇고 중동도 그렇고 이게 뭐 원전을 더 늘리는 그런 기조가 이어지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발언 직후에 두산 에너빌리티를 원전 주국이 빠졌어요. 빠졌다가 또 미국에서 뉴스케일 파워를 비롯해서 원전도 막 급등 나오니까 두산 에너빌리티도 반등 나오는데 매물벽이 있어가지고 참 그거 못 넣고 있습니다. 또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래도 한번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투자자들이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말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회성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일회성뿐이 아니라 이게 정부가 원전 정책에 대해서 뭔가 근본적으로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우려가 있었던 건데 그러면은 이게 이제 악재인가? 일시적인 것인가라는 판단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단기적으로는 악재죠.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으니까. 하지만 장기적으로 원전 산업이 지금 구조적인 성장이 아닌가 요 판단을 해야 되는데 글로벌 트렌드를 봤을 때는 이게 원전이 구조적인 성장으로 갈 가능성은 높다고 보여져요. 그러면은 국내 같은 경우는 일단 현 정부도 에너지 안보 측면 그리고 탄소 중립 이런 목표로 인해서도 원전을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필요한 중요한 에너지원의 일부러 강조를 해왔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실제로 원전 정책 집행에 있어서 방향을 확 바꾼 거냐?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시적인 악재로 봐야 될 거였고 그리고 탈원전은 어쨌든 장기적인 뭐 목표겠지만 단기적으로는 현재의 그 원전을 다 활용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전 하나 짓는데 15년 걸린다는 말도 완전한 팩트는 아니에요. 100%는 아니기 때문에 원전을 활용하는 기조는 이제 유지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근데 원전은 지금 국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해외가 중요한 해외 시장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미국이 원전을 막 그 트럼프 행정부가 원전 도입을 막 서두르는데 원천 기술이 있지만은 인력이 없거든요. 전문 인력이 없거든요. 그러면 그게 우리한테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일단 해외 수출이 얼마큼 많이 되는지 거기에 의존하기 때문에 원전은 특히 폴란드, 체코 또 이제 뭐 요즘 사우디에서도 원전 좀 도입한다고 하니까요. 그런 대규모 수주가 나오길 기대하고 있으니까 그런 게 나오게 되면은 다시 한번 갈 수 있을 거로 되겠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해외 진출 얼마큼 활발히 잘 되는지 그게 국내적인 불확실성을 커버시킬 거고, 그러니까 국내는 뭐 해체 또는 뭐 유지 보수 이런 쪽일 거고 해외는 수주 이런 구조를 하겠죠.
그리고 탄소 중립 시대, 어쨌든 원전이 그동안은 거기에 대해서 해당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그런 탄소 중립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원전을 주요 에너지원으로 좀 보고 있다. 그러니까 청정 에너지로 재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투자적으로는 좀 단기적으로는 투자 심리에 좀 악영이 있지만 구조적인 성장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밸류가 비싸거든요. 상당히 비싸요. 막 증권사 목표가 보면은 2035년까지 32년까지 막 끌어들이는데 미국의 원전 기업들 주가 움직임을 봤을 때는 한 번 정도 더 휴팅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일부 원전 그런 걸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조선 방사 원전 특히 원전 이런 두산그룹 좀 하시겠다는 분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맞춰서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그 전에 사드렸고 수익 많이 냈어요. 그 두산이랑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우선제공만 하신 분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아마 특정 유튜브 그분 때문에 영향 받아가지고 그 종목들만 하셔서 수익 많이 나셨는데 그래서 최근에 두산 에너빌리티를 다시 사들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가보다 살짝 올라온 상태인데 한 번 더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은 있는데 제가 뭐 주력으로 막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포지션은 있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기대하는 거는 두산 에너빌리티 좀 더 상승 여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도주는 미래를 땡겨오기 때문에 미래 가치를 가져야겠죠. 미래 실적을 반영해서 이제 그 밸류에이션을 해야 될 건데 그게 이제 어느 시점까지 가져올 수 있는지 예전에 그러니까 2차 전지 종목들은 3년치를 가져왔거든요. 근데 그 3년치가 잘 맞으면 되는데 안 맞았을 때는 이제 올라간 걸 반납하고 급락이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그 미래의 주가라고 봐야 되니까 미래 주가를 얼마큼 선반영 시키는지 그러니까 이게 선반영 시점에 따라서 뭐 3년 동안 안 가다가 나중에 한 번에 반영될 수도 있고 미리 갈 수도 있고 꾸준히 갈 수도 있고 그런 거거든요. 우리 입장에서 꾸준히 가는 게 제일 좋은 거고요. 밸류에이션 보통 가장 명확한 거는 뭐 상대 가치 평가라고 해서 뭐 퍼, PBR 뭐 이런 거 아니면 좀 주가 매출액 비율에서 PSR 이런 것도 많이 쓰긴 하는데 간명하니까 제일 명확하잖아요. 다만 이제 이게 종목들이 그 산업이 고평가됐을 때는 보던 종목도 같이 고평가로 된 경우가 많아서 그건 조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 뭐 현금 흐름 할인법 이런 걸 잘 안 쓰거든요. 그 일반 투자자들은 가장 그냥 퍼랑 아니면 아니면은 PBR 정도 이 정도가 제일 그냥 명확한 것 같고 그리고 주도주는 성장 프리미엄이 들어가야 된다. 뭐 성장 프리미엄 어느 정도 반영할 건지 그러면 이게 독점의 강도라든가 그래서 2차 전지 한창 할 때 퍼랑 뭐 POR이 아니라 PEG를 많이 썼었죠. 예. PEG 같은 지표도 좀 쓸 필요가 있고 시장의 지배력이 독점 여부에 따라서도 또 밸류를 줘야 될 것이고 또 트렌드 미래 기술 트렌드 산업인지 그런 것 따라서 밸류를 더 줘야 되는데 이게 이제 문제는 좀 적정 비교 대상을 좀 찾기가 좀 쉽지가 않고 그리고 그 성장세를 반영하기 때문에 좀 미래에 집중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추정하는 게 되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리고 이제 너무 낙관하게 되면은 적정 주가 과대 산출되는 그런 리스크도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는 뭐 불 시나리오, 그러니까 베이스를 기본으로 해서 베어 시나리오 해가지고 이걸 좀 같이 여러 가지 시나리오별로 밸류에이션도 어떤 건 낮게 주고 높게 주고 그런 시나리오별로 좀 적정 주가를 선정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이제 그런 거는 주도주일 때 그런 프리미엄이라든가 이제 그 시대를 잡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제 주도주 밸류에이션 어떻게 하냐 이거 물어보신 거잖아요. 쉽지는 않다. 다만 이제 가장 명확한 거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많이 연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도 잘 못해요. 이런 투자를 하시는 데 있어서 많은 사례가 있으니까 그런 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봄을 파다 보면은 알아서 그 종목의 전무가 되게 되면은 밸류에이션도 자연스럽게 하시게 될 겁니다. 이사님의 현 시점 포트폴리오 전략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만약에 1억이 있다면 어떻게 투자하는 게 좀 현명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인플레이션을 해치할 수 있는 모든 수준에서 분산 투자를 하시고요. 그러니까 주식 100%보다도 이제 주식도 투자하고 주식도 국내만 하는 것도 아니고 국내도 중요하고 뭐 미국도 좀 섞어주고 대체자산 쪽도 주식과 대체자산은 7대 3 정도의 비율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도 이제 그런 비슷한 비율로 주식과 대체 자산에 이렇게 나눠서 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는 이제 국내 주식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주식도 일부 있습니다. 일부 있는데 최근에는 그 미국 주식 중에서 주력으로 많이 했던 게 비트마인이라는 기업을 했고요. 그 비트마인이라는 기업은 전략이 명확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트레저리 기업들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더리움을 이제 전략 자산을 해서 이더를 매집하는 전략인데 신주를 발행을 해가지고 유상증자를 해가지고 그걸 팔아서 이더리움은 많이 떨어졌을 때 밑에서 사는 전략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앱 내부 그 주당 순 자산 가치를 올리는 형태의 기업인데 2017년에 비트코인이 2025년까지 117배가 올 과정에서 마이크로 스트레치는 180배 정도 올랐거든요. 더 많이 올랐고요.
또 이더리움이 올해 한 50% 올라갈 경우에 비트마인은 2배 올랐습니다. 트레이드 기업들이 그 가상이 오른 것보다 더 많이 오르기 때문에 해서 비트마인이 그래서 그 최근에 각각 봤는데 톱니가 주장하는 비트마인의 적정 밸류에이션은 그 프리미엄은 1.6배예요. 엠네브가 1.6배. 순수 엠네브가 있고 풀리 엠네브가 있는데 이게 거기는 뭐 전환사채라든가 뭐 상하 우선주 뭐 유선 이런 거 다 포함한 그 엠네브의 값이 있어. 그게 프리미엄의 1.6배를 상단으로 보는데 저는 한 1.4배 정도를 약간 상단으로 봐요. 1.6배까지 다 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한 배 밑으로 떨어졌을 때 매수, 1.4배에 다다랐을 때 매도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1배 밑으로 떨어진 시점이 그 비트마인 가격이 40달러까지 떨어질 때가 0.9배였어요. 0.9배 때였습니다. 1배 밑으로 떨어졌을 때였어요. 그런데 61달러, 2달러 왔을 때 거기가 대략 1.4가 살짝 안 된 시점이었어요. 1.3이 넘은 시점이었거든요. 그거 다 매도했습니다. 그때 40달러 그 급락했을 때 다음날 요 엠네브 값이 1배 미니까 이거는 사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엠네브 값이 1.4배 육박했을 때는 전략 매도해라라고 사인 드렸고, 4배 그 급등한 날 갑자기 급등하더라고요. 뭐 11% 급등하길래 애 재우고 나서 어떤 시세가 어떻게 딱 봤는데 급등해서 그 고객들한테 연락해가지고 매도하라고 그때 적극적으로 6달러 이상 적극적으로 매도해라라고 이제 정리했습니다. 저도 그는 전략 매도했고요. 그러고서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금 들고 기다리고 있어요. 떨어질 것 근데 지금 떨어지고 있네요. 이더리움이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급락을 하고 있어가지고 비트마인이 시간에 7% 빠지고 있어요. 8%. 이더리움이 6.5% 빠져서 지니어스법이 뭐그 폐지된다 뭐 그런 루머가 좀 있어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이건 좀 사실 확인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빠져서. 그래서 근데 하여튼 비트마인은 이렇게 되면은 지금 말고 지금 사시면 안 돼요.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한 배 미만으로 빠졌을 때, 이하로 빠졌을 때 그때가 기회가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2차 그 상승 나오면, 근데 이거는 이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에 대한 노이즈가 있는 것 같거든요. 이거 사실은 해야 되니까 이거를 문제가 없다 그러면은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데 타이밍은 그 밸류에이션 공부를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지금 그 집중하는 포트는 그러니까 지금 2차 전지를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왜냐면 고객들이 그 오랫동안 2차 전지 갖고 있는 상황에서는, 근데 제가 작년 3분기 때부터는 올해 2분기까지 2차 전지 종목들 못 들어갔더니 포트를 옮겨라. 버티더라도 많이 갈 수 있는 포트를 옮기라고 하면서 버텨야 되는 거 한 게 제가 선택한 게 바이오 종목들이고요. 바이오 종목들 그 대표적인 3,4년 제약이었고 그 외에도 이제 젠백스라든가 다른 바이오 종목도 좀 있습니다. 여러 개 있는데 지금도 최선지만 갖고 가기에는 업사이드가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아서 버티시더라도 포트를 좀 나눠서 바이오라든가 뭐 반도체라든가 이제 다른 거랑 섞어서 여전히 해야 될 것 같고요. 2차 전지 버텨서는 아직 여전히 좀 이게 약간 그 가더라도 약간 L자형 반등인 것 같아가지고 포트 교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는 2차 전지를 갖고 있어도 지금 주력은 좀 바이오인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